41번 분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분류는 뭐예요? 그렇죠. 이러한 집단이 A, B가 존재했었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A 집단이냐 B 집단이냐로 포함시켜서 분류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을 분류 모형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고등학생 내신 점수로 수능 점수, 특정 점수를 예측하는 거는 회귀 모형이죠. 회귀 예측입니다. 예측. 또 판매량을 예측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숫자죠. 연속형. 투자 정보로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 등급은 뭐예요? A 등급, B 등급이 되겠네요. 그래서 분류 모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회귀와 분류 모델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 평가 지표, 회귀와 분류. 자, 얘는 숫자 정보고 수치 정보고 얘는 집단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회귀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만 원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149만 원을 예측했어. 아, 차이가 얼마가 있네요. 아, 1만큼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분류는 자, A, 우리 새로운 데이터가 원래 A였는데 B로 예측했어. 그럼 틀리게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맞게 예측한 거 그리고 틀리게 예측한 거 를 얘기하는 겁니다. P와 N은 집단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빈도수를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 지표들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분류 모델 평가 지표는 정확도, 정밀도, F1 점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MSE는 회귀 모델의 평가 지표 맞습니다. 회귀와 분류 모델은 종속 변수가 다르지만 동일한 평가 지표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다르게 사용을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평가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제 뭐 정밀도와 재현율만 보더라도 정밀도와 재현율만 보더라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오프를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래 소식이 설명하는 것은 자, MSE에다가 여기 알파라는 어떤 가중치를 부여를 했고, 가중치가 아니라 어떤 조정치를 반영을 했고, 그리고 여기 가중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놨네요. 자, 요것만 딱 보면은 감이 와요. 뭐다? 규제항을 주고 있습니다. 알파라는 규제항을 주고 있고, 거기다가 가중치의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얘는 가중치를 이용을 해서 규제항을 이용을 해서 이 가중치 값을 어떻게 하겠다? 0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규제 레귤라리제이션 기법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사용한 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리치, 라쏘, 엘라스틱 넷. 자, 엘라스틱 넷이 있어. 그러면 엘라스틱은 뭐예요? 리치 더하기 라쏘가 엘라스틱 넷이고, 자, 라쏘가 절대값이냐, 리치가 절대값이냐 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은데, 라쏘가 지금 절대값을 사용을 하고요. 리치는 뭘 사용을 합니까? 네, 얘는 제곱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L2놈, 라쏘는 L1놈을 이용한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정답은 라쏘가 되겠습니다. 회귀 분석의 잔차의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잔차의 통계적 의미는 뭐예요? 그쵸. 어떤 특정 값이 있어. 이 특정 값에서 뭘 빼줘요? 뮤, 평균값을 빼준 값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포도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초 통계량이 되게 됩니다. 라는 걸 인지를 하고,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잔차의 합은 0입니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잔차의 평균은 0이 됩니다. 잔차의 분산은 모두 같다고 가정하고 회귀 분석을 하죠. 이건 뭐라고 하나요? 등분산성이라고 합니다. 잔차의 자유도는 n-k-1로 산정을 하거든요. 자, 근데 표본 크기에서 항상 -1이란 값이다. n이 표본이죠. 얘는 회귀 개수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건 틀린 답이 됩니다. 잔차의 제곱합이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정지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정지규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정지를 왜 쓰냐? 과적합을 피하기 위해서. 야, 그리고 적합시키기 위한 모델을 피팅시키기, 제너레이트 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또 멈춰라 이건 거야. 그죠? 이 노드의 분리를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 멈출까요? 깊이가 즉 어쨌든 더 분리할 수 없으면 멈출 거예요. 멈출 건데 이제 우리가 루트부터 이제 리프 노드 끝 노드까지에 대한 깊이를 우리는 뎁스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위치를 레벨이라고 표현하죠. 레벨. 그럼 요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2뎁스 레벨은 1, 2, 3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3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깊이가 최대면 멈춥니다. 마지막 가지 끝에 남은 개수가 일정 개수, 그쵸? 옵션을 여기 있는 데이터 수가 4 미만이면 멈춰라도 줄 수가 있어요. 자, 가지에 남은 개수가 같으면 멈춘다. 그렇죠. 요거는 가지에 남은 개수가 같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트리는 이렇게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남은 개수가 같다고 멈추는 건 아니죠. 자,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면 멈출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인공신경망이 보기의 설명과 같은 때 출력 값을 계산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 값 있고 바이어스 값이 있고 그리고 가중치 값도 있네요. 그런데 출력 함수에 대한 조건은 x가 0보다 크면은 그 출력값을 그대로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출력을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우린 곱해서 다 더하죠. 그래서 0.1 곱하기 0.2 더하기 마이너스 0.1 더하기 0.1 하게 되고, 이 값이 어디로 갑니까? 바이어스로 가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다 한 값에 마이너스 0.1을 해주면은 이 값이 얼마가 되냐라고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은 얼마가 됩니까? 요 값은 얼마가 되나요? 0.01이 되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0.1을 해주면은 값이 마이너스 0.09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0.9 값은 뭡니까? 0보다 큰가요? 아니죠? 0보다 작죠. 그래서 값은 뭐가 출력이 되게 된다? 네, 0을 출력시키게 됩니다. 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역전파 알고리즘은 출력부터 반대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편미분이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조정해야 되는 출력치가 있겠죠? 조정해야 되는 조정치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나요? 러닝 레이트, 학습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습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코스트 값, 얘는 가중치. 경상환법은 이런 모양을 띄고 있잖아요. 근데 역전파 알고리즘 할 때 뭘 써요? 경상환법을 보통 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동할 기울기를 구하는 걸 편미분이라는 걸로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이동할지.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게 뭐예요? 최적의 가중치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걸 찾기 위한 게 머신러닝의 메커니즘인 거, 인공신경망의 메커니즘인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순차적으로 편미분하면서 이 러닝 레이트, 학습률을 증가시켜 가면서 어디서? 네, 편미분을 했었을 때 기울기가, 편미분 값이 뭐가 될 때 멈춥니까? 네, 0이 될 때, 기울기가 없을 때 멈춥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간 분석을 계산했을 때 사과와 우유, 자, 전체 건수 몇 개? 얘는 5건. 자, 사과가 있는 건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우유가 있는 건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사과, 우유가 함께 있는 건수 몇 개?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사과, 우유가 있는 건수는 여기도 있네요. 3개. 자, 여기서 뭘 구하는 거냐? 향상도. 향상도 놓치기 어떻게 되나요? PA 곱하기 PB 분의 지지도 PA 교집합 B,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다 구했어요, 그죠? PA는 몇 개, 전체 중 몇 개예요? 얘는 PA가 얼마가 됩니까? 구하면은 풀면은 5분의 4 곱하기 PA가 4가죠, 그죠? 우유는 동일하게 5분의 4. 두 개의 지지도는 얼마? 5분의 3. 자, 이걸 계산해 보시면은 값이 0.9375가 나올 겁니다. 다음 중 사전에 군집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우리 군집 분석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계층과 비계층이 있어요. 자, 계층은 군집수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군집수 없이 알려주지 않아도 분할과 합병을 통해 가지고 체계 군집을 만드는 거고, 비계층 군집파가 이게 군집수를 알려줘야지만 유사성을 가지고 군집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가우시안 혼합 행렬은 이제 분포의 수를 알려주기 때문에 K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비계층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펙트럼 군집도 비슷한 형태인 거고,
계층적 군집 분석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K를 알려주지 않았죠? 비계층 K를 알려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K 평균, K 민즈는 비계층적 군집파입니다. 종속 변수가 없을 때 사용하는 모델. 종속 변수 그러면 X 독립 변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X1, X2, X3. 그럼 요 Y가 없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즈, 의사결정 나무, K 최근접 이웃, K 평균 군집. 자, 요 세 가지의 특성이 뭘까요? 네. 분류와 회귀의 예측에 쓸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럼 요걸 학습시킬 때는 요건 우리가 머신러닝의 학습 관점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네, 지도학습. 지도학습은 요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죠. 그죠? 근데 K 평균 군집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비지도학습은 군집은 비지도학습이죠. 비지도학습은 요것만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군집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정준상관 분석. 자, 정준상관 분석은 자, 얘는 어떻게 독립 변수가 n개, x가 저기에 n개, 그리고 종속 변수도 n개. 자, 요런 경우 이 각각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게 정준상관 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집단 한 개일 때 여러 변수 상관관계. 집단 그렇지는 아닙니다. 집단 두 개일 때 아닙니다. 다별량 독립 변수 정답이 딱 있네요. 종속 변수일 때 사용을 합니다. 다음 방식 중 언어 모델. 언어 모델. 자, 딥러닝 관점에서의 언어 모델이 진화는 RNN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LSTM으로 진화했고 쭉 점점점점 하다가 이제 어텐션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왔고 이게 트랜스포로 가게 됐고 이 트랜스포에서 다시요. 말이 꼬였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 자, 그러면서 얘는 뭐 진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인코딩하는 영역으로 해서 이제 버트 디코딩하는 영역에서 GPT.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나고 있는 챗 GPT를 만나고 있어요. 자, 그것들 과정을 보니까 보기에서 일단 GPT 맞고요, 버트 맞고요. 자, 요론을 일단 체크, 바트도 체크. 자, 바트도 마찬가지예요. 바트도 언어에서 이런 인코딩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오토 리커시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약간의 시계열적인, 왜냐하면 언어는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순서의 흐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토 리커시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도 이용을 하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욜로가 되는데요. 욜로 단어 보니까 you only look이네요. look은 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머 아까 설명을 했어요. 자, 트랜스포머 여기 있네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이제 셀프 어텐션과 그리고 주요 각 값에 대한 피처를 도출할 수 있는 멀티 헤드 어텐션 그리고 포지션을 인코딩을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인데 포겟 게이트는 어디서 쓰는 거냐? 맞춰보세요. 이 중에 있어요. 네, 정답은 LSTM에서 사용을 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올바르게 들어가는 걸 연결한 것은 뭐뭐뭐는 입력 시퀀스를 단일 벡터로 바꾸고 뭐뭐뭐는 단일 벡터를 출력으로 바꾼다. 자, 보기를 보니까 그렇죠. 인코더와 디코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인코더는 단일 벡터로 바꾸고요. 디코더는 출력 시퀀스로 바꿉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인코딩 기법에 대한 예시이다. 해당 인코딩 기법에 대해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0, 1, 0, 1, 0, 0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자, 딱 보니까 그냥 원하드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 여성이 있었을 때 1, 0으로 표현하는 거.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네,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 텍스트 분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셜 미디어 텍스트 분석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소셜 미디어, 뭐 SNS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SNS는 어떤 정보를 볼 수가 있나요? 일총 관계, 그죠? 이런 팔로우 관계들을 막 볼 수가 있고 그 각각 관계에서 그 각각의 개체가 등록하는 컨텐츠들을 그냥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컨텐츠를 또 분석을 해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 이 관계에서도 어떤 강도가 있는지 유명인 인플루언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폴로우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마이닝. 그쵸? 등록한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분석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네트워크 분석. 지금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분석을 했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하죠. 지금 이런 텍스트에서 키워드들을 도출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맛집, 뭐 그리고 맛집 중에서도 뭐 고기, 물고기 이런 주요 단어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그걸 시각화하는 방법이 뭡니까? 네,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자, 맵 리듀스는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병렬화에 알맞은 모델의 배합, 모델의 융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기를 먼저 볼게요. 배깅, 아다부스트. 얘는 부스팅의 한 방법이죠. 부스팅의 아다부스트. 자,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그라드 부스트도 여기에 그라드 부스트도 여기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특성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스팅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제 여러 결과를 조합을 하는데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앞에서 학습한 모델에 있는 그 가중치를 다음 모델에도 이렇게 전달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 순차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병렬 처리가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배깅하고 랜덤 포레스트는 게 가능합니까? 네,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부스팅이 빠져 있는 거를 딱 연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답은 배깅과 랜덤 포레스트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잘못 분류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앙상블. 가중치를 아까 전달하고 있죠. 부스팅입니다. 두 개의 집단으로 사용되는 비모수. 자, 이 중에서 비모수 검증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네, 모수가 Z 검증, 평균 차이에 대한 모수 검증이죠. T 검증이 있습니다. 자, 근데 비모수는 카이 제곱 검증하고 윌코슨 부호 검증이 남았어요. 자, 일반적으로 두 개의 집단에서 한 개의 집단에 대해서 비모수 검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카이 제곱이에요. 그럼 두 개에 대해서는 윌코슨 부호 검증이라고 딱 제외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차원의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저차원의 유론으로 형성하는 거. 저차원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는 차원 축소라고 하죠. 이게 무슨 기법? 네, 비지도 학습입니다. 자, 저차원의 유론으로 형성하는 거. 어떤 네트워크를 쓰나 봐요. 이런 유론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 방법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면은 다차원 척도법은 이제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가지고 각각을 정의할 수 있는 이제 차원 축소 기법이고요. 인공신경망은 지도와 비지도 학습에 사용하는 거죠. 로이스트 회귀 분석도 분류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제외하고 나면 자기 조직화 지도인 거고, 네, 저차원의 유론으로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경쟁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그 대표적인 제일 좋은 유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유론은 전체를 대표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차원 축소까지도 쓸 수가 있고요. 군집화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화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혼동잉여를 계산한 값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기 보니까 정분류율인 정확도, 민감도, 특이도, 지원율. 민감도하고 지원율은 같은 것을 의미하네요. 그러면 이거 2번, 4번은 일단 답이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값이 있고 예측값이 있고 여기 네거티브가 되고 파지티브가 되고 네거티브가 되고 파지티브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정밀도는 정분류는 어떻게 구해요?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합분에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옳게 판단한 거가 되는 거죠. 3 더하기 3. 자, 요게 정분류를 얘기하는 거고, 자, 민감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민감도는 TP 더하기 FN분의 TP가 됩니다. 그래서 TP는 3, FN은 2, 그리고 TP는 3. 그러면은 5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재현율도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이게 2번, 4번은 제외네요. 종분류도 보니까 5, 10분의 6. 그러면 얘는 5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특이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특이도는 FP 더하기 TN분의 TN이에요. FP가 얼마예요? FP가 2, TN이 3, TN이 3. 그러면 5분의 3이 됩니다. 정답이 맞네요.
전기 사용량 계산에 사용할 지표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량은 수치 정보죠. 연속형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용량이 뭐 457kW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연속형 정보가 되는데, 그럼 이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니까 F1 스코어는 어디에 씁니까? 네, 분류 모델의 평가 지표로 씁니다. MSER, MSE, MAP는 다 이런 수치형 정보에 이제 잘 계산이 됐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F1 스코어, 이어서 F1 스코어가 나왔네요. 자, F1 스코어의 식은 정밀도 더하기 재현율 분의 2 곱하기 정밀도 곱하기 재현율로 구하게 됩니다. 이 식을 찾아보시면은 P 플러스 R 아닌 거는 요 두 개는 아닌 거지. 이건 제외하고요. 2 곱하기 PR인데, 그렇죠? 이것도 곱하기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정답이 없나 했는데, 네, 정답은 나누기 3번이 되겠습니다. K 평균 군집 분석에서 최적 K 평균을 구하는 거. 자, 이건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가장 세 가지를 쓸 수 있죠. 일반적인 접근법 해가지고 이제 산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K 플러스 알고리즘, 그리고 팔꿈치 알고리즘, 엘보우, 그리고 실루엣 개수. 그래서 얘들은 뭡니까? 네, 최적의 K로 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군집 모델이 잘 평가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모델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엘보우 메소드를 시각화해버리면 관성값이라는 게 있고, 평균, 전체 데이터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죠. K1, 2, 3.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요용력 1이든 2든 요거 값을 확인해보고 일반적으로 2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는 적절한 K는 2야 라고 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ROC. 자, 그래서 ROC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특이도하고 뭘 이용을 하나요? 자, 민감도를 이용을 하죠. 1 마이너스 특이도. 자, 그러면서 여기 0.5, 0, 여기가 1이 있어요. 0, 1.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특이도가 0이고 뭡니까? 민감도가 1이면은 값이 뭐가 돼요? 아주 좋은 모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면적을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무슨 지표라고 합니까? 에어리어 언더커브 AUC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평가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특이도와 민감도를 이용합니다. 자, X축은 1 마이너스 특이도입니다. 틀렸습니다. 아래 면적이 클수록 좋은 모델이 맞습니다.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 요 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얘를 교차 타당성이라고도 하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K 폴더는 K개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한다? 아닙니다.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죠? 자, 이렇게 있어요. 폴더. 요건 뭡니까? K가 지금 3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K 폴더는 요거 하나를 테스트 셋으로 쓰고 요 두 개는 뭡니까? 트레이닝. 요 집합이 몇 개가 있어요? 맞습니다. 3개가 있는 겁니다. 3개. 자, 그럼 근데 K개 학습 데이터가 알 수가 없죠, 지금. 틀렸어요. K 폴더는 K개로 나눈다. 오케이, 맞습니다. 홀드아웃보다 계산이 빠르지 않다. 왜? 자, 홀드아웃은 이렇게 데이터 분할을 해가지고 각각 트레이닝 테스트로만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는 3번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은 K 폴더가 더 많이 걸립니다. 2번 나눈 폴더보다 K를 10개 나누면 더 신뢰할 수 있다.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검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평가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해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고요. K 폴드가 11대 옳지 않은 것은 아까처럼 이렇게 이게 몇 개로 나눠져 있다고요? 예, 10개로 나눠져 있고 이 집합이 몇 개가 있어요? 걔는 1부터 점점점에서 10까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로 한 개 쓰는 게 아니라 학습 데이터는 9개를 쓰고 테스트 데이터를 1개를 쓰죠. 정답 1번입니다. 자, 평가 데이터를 1개 씁니다. 평가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10% 맞습니다. 그리고 평가 데이터를 통해 가적합을 방지할 수 있고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적합도 검증에서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보는 검증 방법이 적합도 검증을 얘기하는 거죠. 자, 보기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데이터 집합이 특정 확률 분포에 따르는지 확인하는 사항. 오케이.
카이 제곱 검증이 대표적이다. 자, 얘는 그렇죠. 어떤 모집단에서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모집단에 대해서 카이 제곱 검증을 통해서 적합도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3번 범죄형 데이터의 분포가 기대되는 분포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통계 방법 중 하나이다. 기모가설이 기각되더라도 기대 도수의 합과 전체 도수의 합은 동일하다. 문제 좀 애매하네요. 카이 제곱은 오케이. 범죄형 데이터의 분포가 기대되는 분포와 일치하는 인지. 네, 범죄형 데이터의 분포도 우리가 적합도 검증, 카이 제곱 검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율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기모가설이 기각되더라도 기대 도수의 합과 전체 도수의 합은 동일하다. 자, 요거는 식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관측치가 있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기대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측값에서 기대값 빼고 기대값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게 카이 제곱 통계량이 되는 건데, 자, 기대 도수의 합과 전체 도수의 합은 기모가설이 기각되면 합이 동일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이거 좀 지우고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카이 제곱 분포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죠. 자, 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각력이 양쪽에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지금 보시면 어때요? 얘는 채팅력이 있죠. 근데 차이가 크다는 건 이 두 개에 대한 관측치와 기대값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과 10이 있고 1과 1이 있어요. 그럼 차이는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맞죠? 차이가 더 커요. 그러면은 요 값이 1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가 1이라고 치면은 이제 여기에 10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이쪽은 뭐 어떤 확률이 더 커요? 네, 맞아요. 기모가설을 채택하고 있는 기각을 하죠. 맞죠? 그러면은 기각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차이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거 난해하네요. 어려운 문제. 자, QQ+ 마찬가지인데 정규성 검증하는 거예요. 적합도 검증하는 거죠, 그죠? 정규성 노멀리티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요 모양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요 모양은 지금 왼쪽으로 쏠린 분포를 띄고 있습니다. QQ+로 봤었을 때. 자, 왼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거, 라이트 스키드 한 거는 우리 봤잖아요. 평균이 이쪽에 있고 중앙값이 이쪽에 있었어요. 맞죠? 자, 외도가 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도가 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외도가 요 모양이면은 맞아요. 외도가 0보다 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포가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속 변수에 로그를 취하면 요런 데이터들은 약간 여기다가 로그를 이렇게 씌워버리면은 우측으로 약간 좌우 대칭을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교화된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가나다입니다. 선형회귀가 과적합일 때 저 회귀 분석을 했는데 너무 이제 학습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이제 회귀 개수가 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이때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자, 우리 모집단의 식은 이거야. 근데 우리가 예측한 식은 이제 이렇게라고 칠게요. 그럼 지금 차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식은 이거, 우리가 정의한 식은 자, 이렇게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차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럼 이런 모델은 좋은 모델이 아닌 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파악할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값과 우리가 예측한 값에 대해서 차이를 확인해 가지고 차이가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좀 우리가 또 예측을 이렇게 했다라고 칠게요. 그럼 차이가 A번이 있고 이제 B번이 있었을 때 B번이 차이가 더 적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직선보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는 편향은 작아요. 편향은 작게 되고요. 그리고 어때요? 복잡도, 모델에 대한 복잡도는 높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건 분산의 크기로 알 수 있어요. 분산의 크기로. 자, 그래서 편향이 작고 분산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좋은 거예요? 분산 작은 게 좋죠. 네. 자, 그러나 이제 복잡도 측면에서는 이제 크기를 그래서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데이터 양을 줄인다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 양을 늘리죠. 모델의 복잡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모델 복잡성을 줄여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고요? 네, 편향과 분산의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이런 식으로 요 지점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과적합 오버피팅. 자, 데이터를 설명으로 틀린 것은 데이터 수를 늘리면 과적합이 아닙니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과적합은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간 성능 차이가 크지만 과소적합은 차이가 적다? 이건 뭐라고 이해해야 되지? 과적합은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그럼 성능 차이 오케이 맞아. 과소적합은 차이가 적다. 뭐 서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얘는 안 좋게 차이가 적다. 모델의 성능은 안 좋은데 차이는 적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럼 오케이 맞고요. 학습 데이터에 너무 정확하게 학습돼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우수하지만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경우를 말한다. 오케이. 과적합이나 과소적합 모두 모델 일반 능력이 저하시킴으로 균형을 찾는 것이 없다. 오케이.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과적합은 보니까 학습 데이터에 지금 보니까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의 정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습 데이터에서의 성능이 더 높을 거고요. 평가 데이터의 성능은 더 낮을 거예요.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초매개 변수 하이퍼 파라미터. 자, 우리가 모델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파라미터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리즘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의 값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최적화 방법으로 최적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초기의 매개 변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트리라고 칠게요. 야, 뎁스는 이까지만 해 라고 입력을 할 수, 사용자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선택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하다. 모델의 성능은 이미 정해진 손실함수. 이 손실함수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네, 요거 할 때 쓰는 거예요. 요걸 찾는 거예요. 요 파라미터를 최적화시킬 때 쓰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초매개 변수 선택은 모델 선택 전 데이터 집합 수준에서 일단은 먼저 결정 가능하고요. 초매개 변수 사용 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그렇죠. 경험적 기반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앙상블 기법에 대해 75번 앙상블 기법이 적용된 곳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앙상블은 이런 결과 자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 이 데이터의 조합을 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가지고 자 이 데이터 조합을 A 데이터 조합 B 데이터 조합 C 데이터 조합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모델이 있어 알고리즘이 있어. 자 요렇게 결과를 넣어서 각각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됩니까? 보팅을 통해서 최종 결과는 뭐예요? 남성이야 혹은 여성이야를 판단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때 KNN도 쓸 수 있습니다. KNN. 근데 KNN의 K값 157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은 앙상블이냐?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뭘 바꾼다고 했어요? 데이터를 바꾼다고 했죠. 자, 로지스틱 회계 분석, 의사결정. 자, 요거는 이제 스태킹이라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제가 데이터를 달리해서 하나의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결과값을 보팅하는 기법인 거고, 이런 것들 이제 배깅,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는 이제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하나가 있어요. 있고 모델 분류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KNN. 자, 그리고 얘는 뭘 쓸까요? 의사결정 트리. 또 얘는 서포트 벡터 머신. 자, 이런 알고리즘들을 동일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한 결과를 각각 나오겠죠? 자, 요 결과를 다시 어떤 알고리즘 쓸까요? 랜덤 포레스트에다가 이 알고리즘으로 나온 결과를 랜덤 포레스트 입력 값으로 넣어서 최종 아웃풋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영역을 뭐라고 합니까? 블렌더, 메타러너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스태킹 알고리즘이라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선형 회귀 모형을 결합시킨다? 이거는 회귀 모형에 대한 독립 변수를 결합시킨다는 건지 아니면 좀 의미가 좀 모호하긴 한데 이 각각 여러 차원들을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앙상블은 아니에요. 앙상블은 아까 개념적으로 봤었을 때 데이터라든지 모델을 여러 개 두고 그 결과를 다시 취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다는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다음 시공간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상 데이터는 특정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기후 조건을 기록한 것이며 이러한 데이터는 공간상 여러 위치에서 수집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적 변동성을 분석하여 추세, 계절, 주기 등을 파악하여 공간적 변동성을 통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데이터 패턴을 비교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 데이터는 다차원 데이터로 간주되며 각 시간 스텝의 세로 공간 위치와 관측값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간 데이터에서는 시간 데이터를 계산해 추출할 수 없죠. 그쵸? 네,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명목형 데이터 요약시. 명목형 제가 자꾸 범주형 분수라고 했던 거가 척도로 나누면 뭐가 있어요? 명목과 서열이 있죠. 그래서 명목은 남녀. 서열은 뭡니까? 성적으로 보면 A, B, C, D, F. 자, 제가 자주 받았던 F.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럼 이 중에서 명목형 데이터 요약 시 사용하는 그래프가 아닌 것은 빈도수를 세리겠죠, 그죠? 빈도수를 표현할 수 없는 그래프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막대 그래프.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A 등 아니 뭐 빈도수 뭐 이렇게 남성 10명, 여성 10명 가능합니다. 원형 그래프도 그 비중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파레토그램도 마찬가지 가능합니다. 히스토그램은 언제 쓰냐면 연속형 변수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시간 시각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주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데 사용된다. 오케이. 시간 시각화 기법은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가능합니다. 그렇죠? 2020년, 2021년 매출, 그래서 금액, 여기 이걸 바로 표현한 걸 막대 그래프 바 차트, 이걸 이렇게 선으로 이어서 표현한 거를 선 그래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전 그래프의 점의 분포와 배치로는 데이터 흐름이 점도 가능해요. 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점 찍었죠, 그죠? 전 그래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간 시각화 예로는 주식 가격 차트, 기상 예보, 교통 데이터 분석, 시간에 따라서 변화 추이를 볼 수가 있겠죠. 비교 시각화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시각화를 의미한다라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비교할 수 있죠. 비교 시각화 예로는 교통자 수,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에 대한 자료 등이 있다. 오케이. 비교 시각화 기법으로는 버블 차트와 그렇죠, 이렇게 이런 크기, 뭐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크기로 비교가 가능하죠. 산점도도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뭐 이런 각 두 변수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 변수, B 변수에 대한 값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의 특징을 한 번에 체크 가능하다. 요거는 좀 애매하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보다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 특정 정해져 있는 변수의 값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요 그림 딱 보면 나옵니다. 스타 차트. 자,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나요? 레이더 차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스파이더 차트.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80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다 풀어봤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봤던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후회가 되시나요? 자, 어떤 빅데이터 분석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분석에 아주 디펜던시하게 만들어 놓은 자격이고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자격증을 얻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 공부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의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그 인사이트를 간접 경험을 얻는다라는 생각으로 학습을 해주시면은 방금 이렇게 봤던 시험들도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시험 전이신 분들도 내용 잘 참조하셔가지고 극적인 아주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출판한 빅데이터 분석 교재에도 이런 이제 2회부터 현재 시험까지 기출 문제와 해설집도 아주 친절하게 작성을 해놨어요. 작성을 해놨으니까 그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좀 바쁘신 분들은 규칙 위주로만 집중을 하셔도 좀 이제 빠르게 시험에는 이제 충분히 이제 경쟁력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러한 학습 방법들도 실은 지향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러한 접근법도 일부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출 뿌리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